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조간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조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일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새누리당이 이런 자료 내놨습니다. 포털 기사 분석해보니까 여당에 불리한 기사가 너무 많다. 데이터까지 내면서 그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누리당 부설이죠. 여의도 연구원이 최영우 서강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서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이걸 냈고요. 최고위원회에게 보고돼서 여당 의원들이 이 부분 가지고 국감의 포털 업체 대표들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 줄곧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새누리당이 낸 이 보고서 서강대 최영우 교수팀이 이제 만든 보고서죠. 한겨레 신문이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답니다. 전문가들 동원해서요. 그랬더니 이 언론과 포털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데이터고요. 또 데이터 조사 분석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자의적인 왜곡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네. 그 보고서 자체가요. 예.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한겨레 신문이 구체적으로 좀 짚었습니다.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예를 들면 잘 아실 겁니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네. 많이 좀 여러 사람들 신금도 울리면서 뺑소니 사고범에 대한 분노도 많이 있었던 그 사건이었는데 네. 이 사건이 정부 여당 비판 기사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요. 뺑소니 사건이 정부 여당 비판 기사다. 네, 왜 그렇죠? 부실 수사를 지적하니까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가 우리한테 불리한 기사다. 그렇게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부실 수사를 지적해서 정부 비판 기사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분류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네.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난 겁니다. KTX 수출기 막는 정부 11년간 한 대도 못 팔았다. 이것도 정부 여당 비판 기사로 분류가 됐고요. 네. 최신 핸드폰은 안 먹혀. 먹통 앱 방치하는 정부 3.0. 이 정부가 들어가서 그럴까요? 네. 이것도 정부 여당 비판 기사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2년째 불참, 희생자 재심이 논란 탓, 요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명 수배자 풀어준 뒤 다시 체포한 어수룩한 경찰. 여기는 경찰 경찰이 들어가서 예. 그런가요? 헛다리 짚은 경찰. 아까 드린 그 네. 사건입니다. 네. 크림빵 아빠 초동 수사 부실. 네. 예,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주어를 써서 그렇군요. 대학은 성범죄 얼룩지는데 교육부는 통계도 못 잡아. 여기 또 교육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네. 예, 정부 여당 비판 기사가
10배 가까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이렇게 분류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여당과 야당을 비교했을 때 여당에게 불리한 기사가 많다라고 주장하려면은 네. 실제 새누리당하고 나머지 야당,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뭐 정의당, 정의당까지 포함해야 되죠. 예,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정부의 각 기관 다 포함시켜서 예. 정부 여당 비판하는 기사가 야당보다 10배 많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부 여당 거 빼고요. 여야 간 정당 기사만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경우에는 전체 기사 대비 부정적 표현을 쓴 기사의 비율이 여당이 23.3%, 야당이 23.4%. 거의 비슷하네요. 같죠. 예. 비슷하네요. 예. 네. 그리고 이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 연구를 주도한 서강대 최용우 교수한테요. 전화로 물어보니까 최용우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여당 비판, 야당 비판을 구별해서 분석해야 하는 건 맞다. 네. 한마디로 좀 잘못을 인정한 셈이고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연구팀 6명이 특정 기사에 동일하게 긍정 또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분류했고 네. 의견 정리가 안 되면 중립으로 배치했다. 그러니까 연구팀 6명 누구로 추정이 되십니까? 대학원생 아니겠어요? 네. 대학원생인데 이제 여당 성향이냐, 그건 야당 모르죠. 성향이냐에 예. 따라서 어쨌든 달라지겠죠. 6명한테 맡겼다는 거고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관적 판단에 의해 수작업 방식으로 단순히 연구원 6명의 결정에 맡기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이걸 과연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연구의 신뢰도의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저 포털업체 대표들 국감에 나와서 한번 혼내주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증인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실제로 출석시킬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 기사가 나와서 네. 예, 왜냐하면 또 우스개 지시될 수 있잖아요. 이 자체가. 네. 예. 뭐 지켜볼 일입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보고서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여당 잘했다고 칭찬하는 기사가 나오는 게 언론의 본령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비판과 견제 이 기능이 언론의 본령이라고 봤을 때 네. 정부 여당한테 부정적으로 기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이치죠. 정부 여당이 잘하면 비판 기사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잘해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잘해도요. 잘해도요. 예. 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요. 한겨레 신문 3면에 가면요. 뭐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목 보면요. 선거 때마다 포털 임원들 국감장 불러 길들이기 논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일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2006년 무렵부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 포털 임원들을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불러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압박했다. 이번에 당 부설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이 앞장서 포털이 편향됐다 보고서를 내고 이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이를 근거로 포털 공격에 나서는 건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매번 되풀이하는 행태다. 선거 앞두고 있죠. 7개월 네. 뒤에 네. 총선이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조차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선거를 앞둔 포털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적이 나오긴 했습니까? 들었겠죠. 한겨레신문 기자가 썼으니까. 예. 네. 저는 장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 포함해서요. 포털 임직원들 국감장에 부른 사례를 한겨레신문이 3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2007년 12월에는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선 앞두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시점입니다. 그 문화관광이었고요. 이슈가 된 게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이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당시 홍은택 NHN 부사장, 네이버 쪽이죠. 네. 그다음에 최정훈 다음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이 불려 나왔고요. 2010년 6기 지방선거를 앞둔 전년도입니다. 2009년 10월 가을에는 이 문방위에서 포털의 독과점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 이게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불려 나온 포털의 임원들이 NHN 정책실 이사인 한정호 씨, 그다음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본부장이었던 이병선 씨 불려 나왔고요. 네이버하고 다음은 예, 예. 단골의 국감 증인이네요. 지난 대선 때가
이제 12월이지 않았습니까? 2012년. 네. 근데 2달 정도 앞둔 2012년 10월에 네. 다시 문방위에서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슈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불려 나온 사람이 김상원 NHN 대표, 최세훈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 이번에 이렇게 불려 나왔습니다. 네, 대선이라서 이제 대표급이 나왔네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 6.4 지방선거 앞두고는 네. 전년도 가을에 국회 정무위에서 포털의 독과점 문제가 이슈가 돼서요. 예. 김상원 네이버 대표 또 불려 나왔고요. 네. 최세훈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채택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례적이네요. 한번 지방선거라 그랬는지 피해 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2016년 내년 4.13 총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아직 국감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 네. 이혜진 네이버 의장하고요.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의장 증인 신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요청 중이라고 돼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새누리당도 좀 상황을 볼 거라고 봅니다. 네. 야, 이거 따져야죠. 서강대 그 최 교수 팀한테 네.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줬어. 네. 이게 따져야 될 일이지. 네. 예. 제가 보기엔 만약에 용역비 줬다고 하면은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됩니다. 다른 용역 신청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같은 사안인데 중앙일보 16면을 보면요. 이렇게 어떻게 한겨레 신문과 다르게 기사를 쓸 수 있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새누리, 포털이 뉴스 유통 왜곡, 기사 고르고 제목 바꿔. 기사 소스는 똑같습니다.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의뢰한 그 서강대 최용우 교수팀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내정된 이재영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잘못된 분석한 자료 가지고 네.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내정된 이재영 의원이 네. 그 얘기를 중앙일보가 이제 그대로 또 지면에 반영해서 썼습니다. 네. 중앙일보 기자한테 이 이재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언론사가 아닌 포털이 어떤 언론사의 기사를 게재할지를 정하고 언론사별 노출 위치를 정하고 제목 편집까지 하는 등 사실상의 언론 행위를 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중앙일보 기사 한 대목에 최초에 이제 이 부분 언급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이 보고 관련 보고를 받은 김무성 대표의 얘기도 실렸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은 처음 봤는데 정말 심각하다. 포털의 편향성이 심각하다라고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난 3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고요. 포털이 젊은 층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절대적인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 이후에 이제 새누리당 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이거 포털 정말 문제 있다. 어떻게 정부 여당한테 이렇게 10배가 넘게 편파적으로 기사를 내보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단 말이죠. 참 프레임은 잘 짜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네. 근데 한겨레 같은 또 신문이 있으니까 네.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은 또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겨레 신문 기사, 중앙일보 기사 한번 비교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극과 극의 그 분석 기사입니다. 예, 경향신문 1면입니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교과서 오류투성이 이런 제목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역사책이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만든 이제 국정교과서라고 합니다. 예, 국정교과서 제대로 만들었나 따져보니까 네. 오류투성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삼봉 정도전 아시죠? 네. 조선 초기 조선을 네, 거의 건국한 설계했다라고 네네. 할 수 조선 있는 초기 사람인데, 인물이죠. 예, 이 사람은 이제 조선 후기 인물로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네. 조선 후기 인물로 후기. 묘사를 했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 고구려 백제 건국 세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여라는 나라 있습니다. 네. 예, 저 충남 부여 말고요. 나라 이름 부여. 네. 고구려 쪽이죠. 예. 북쪽에. 요 네. 역사는 아예 이제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처음 국정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이 역사교사 모임 회장 조한경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오류 없는 교과서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정교과서는 오류투성이었다. 문제가 뭐냐? 이 국정제의 폐쇄적인 집필 과정이 이런 문제를 낳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폐쇄적인 집필 과정.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침 만들어 놓고 이 교과서라는 게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봐야 뭐가 오류고 특히 자기가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쓴 네. 기사에 오자 예.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데스킹이 필요한 거고
남이 보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네.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네. 국정교과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지침 만들어 놓고 집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타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역사학자가 아니라도 삼봉 정도전 선생은 조선 초기 건국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거는 누구도 알 수 있는데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이 집필을 한 모양이죠. 뭐. 예. 한겨레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사면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를 따져보니까 네. 유신 때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 보고서와 판박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유신 때와 판박이다라는 이야기네요.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예. 지금은 교육부지만 그때는 문교부였죠. 네. 문교부는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국사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작년 5월 이후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한 초중고등학교 국사교과목의 독립, 각종 시험에서의 국사과목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던 바 이번엔 그 일환책으로 중고등학교의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방안을 수립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게 언제 때 보고서냐면요. 유신 독재 시절인 1973년 6월 9일 대통령 비서실 보고서랍니다. 제목은 73년 6월 9일 보고서요. 예,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 문교부가 보고한 내용인데요. 네. 비서실을 통해서요. 예. 근데 이걸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리와 판박이라는 거죠. 네. 예.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73년 6월 18일 날 서명한 이 보고서에 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 6개 항목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주장과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 어제 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몇 가지 그 판박이라는 대목만 좀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 국정화 추진의 첫 번째 이유로 내세운 게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나 우리의 의타성에 의하여 다분히 왜곡되고 타율적인 이제까지의 역사관은 시급히 정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뉴라이트가 비판하는 자학사관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네. 또 네 번째 항목에서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사학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의한 국사 교과서의 단일화로 복잡 다기한 주관적 학설을 지향하여 해방 이후 사학계가 쌓아온 역사 연구의 업적과 성과를 보다 체계화하고 신빙도 높은 풍부한 사료에 입각한 민족사관의 통일과 객관화를 기함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역시도 학계의 종합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나의 정사를 만들어 가르치겠다는 이 박근혜 정부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하겠다는 논리를 뜯어보니까 아버지 유신 때 대통령 비서실 보고서와 판박이다. 오늘 한겨레가 사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롤모델 벤치마킹은 박정희 대통령인가 봐요. 글쎄요. 딸이 아버지 닮는 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잘된 점을 잘된 배워야 부분을 되는데 본받아야죠. 예. 네네.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네. 사면에 또 관련 기사 하나 있는데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역사 관련 교수들 성명도 있었고요. 학부모 단체 성명도 있었는데 네. 학부모 13,000여 명, 예. 또 역사 교육시키는 교사들의 성명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학부모 13,000여 명이 반대한다는 입장 서명운동 벌였고요. 학부모 13,000여 명이 반대한다는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그렇죠. 서명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독립운동가 후손들 이분들이 또 반대한다고 입장도 발표했고 또 1인 시위까지 나섰고요. 네. 특별히 이 정부가 강행하면 그 교과서 가처분 신청하고요. 헌법 소원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전교조에서도 지금 그 정부 세종청사 앞 교육부 건물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하면서 네.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쨌든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낚싯배 전복 사고 관련 속보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허위 승선 명단만 믿고 구조 시점 놓친 해경 이런 제목이고요. 해양경비안전본부 이 돌고래 전복 사고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하자 배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거짓말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핑계를 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거짓으로 작성된 승선자 명부에만 의존해 허술한 초동 대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가 그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승선자 명부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배를 타지 않은 낚시객의 거짓말 때문에 초기 대응이 좀 늦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5일 오후 8시 39분경에 하추자도 안전센터 순경이 돌고래호 승선자 명부에 등재된 43살 박모 씨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배가 잘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때 박 씨는 배에 타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네. 전남 해남 집에 있었는데 네. 박 씨가 그냥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경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못한 거다라고 이제 이유를 댔는데 해경 잘못이 아니고 그렇죠. 거짓말을 한 박 씨 때문이다. 예. 이렇게 밝혔네요. 동아일보 기자가 이 박 씨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박 씨의 얘기는 해경이 전화를 걸어와 가고 있죠라고 물었는데 그냥 당황한 나머지 네 이렇게 답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돌고래호에 승선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면 본인도 명확하게 답변을 했을 텐데 그런 명확한 질문이 없었다. 본인도 좀 당황해서 그냥 네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요. 이후로도 해경이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면 치밀하게 대처했다면 그래도 몇 사람 구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 위치 추적이 안 됩니까? 해경에서? 집에 있다는 거를 위치 추적을 해보면 금방 알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뭐 통화 그죠? 휴대전화 그걸 위치 추적을 해야 되는데 뭐 글쎄요. 거기까지는 그냥 무작위로 전화해서 한번 승선자 명단이 있으니까 21명을 적었는지 20명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중에 한 명을 골랐는데 네. 잘 가고 있다고 하니까 위치 추적까지 할 생각은 못 했겠죠. 이 사람이 뭐 범죄자라거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위치 추적까지는 생각해 봤을 텐데 어쨌든 좀 정교하게 질문을 하지 않은 부분은 전화를 건 경찰의 책임인 것 같고요. 네, 해경은 네. 어쨌든 그 핑계대는 데는 1등인 예, 것 문제는 같습니다. 다른 20명 가까운 승선자 전화 연락이 안 닿았는데 네. 박 씨 말만 믿는 것도 문제고요. 또 그렇죠. 돌고래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돌고래 1호 선장 정모 씨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고나 또 수배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이거 다 해경의 문제점이죠. 네.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면을 보면 네. 해경이 저 조명탄 좀 쓰고 밤새 수속 작업 좀 하지 비행기 띄워서 네. 라고 이제 유족들이 항의를 하니까 예. 해경이 뭐라고 했냐면요. 날씨가 나빠서 수색기를 못 띄웠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각에 제주도 공항에서 민항기는 다녔다는 거죠. 네. 그 얘기도 오늘 중앙일보 사면에 실려 있습니다. 해경 수색기는 날씨가 나쁘면 못 띄우고 네. 이제 민항기는 날씨 나빠도 다니네요. 해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객기는 좀 크니까 예. 날씨가 나빠도 뜰 수 다닐 수 있지만 있고. 예. 저 해경에서 쓰는 비행기는 작다. 네. 근데 한국해양대 이 공기령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해상 사고는 주로 악천후에서 발생하는데 해경 구조 수색 항공기가 나쁜 날씨에 뜨지 못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소한 해경 함정은 야간 수색의 필수인 조명탄 발사 시설을 갖춰야 한다. 비행기가 못 떴다면 함정에서라도 그걸 갖추고 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해난 사고라는 게 악천후에서 발생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수색기가 못 뜬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네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네네. 지적입니다. 예. 네. 어쨌든 관련 기사 짚어봤고요. 해난 사고 발생했는데 뭐 관련 기사라고 할 수 없지만 세월호 참사 뭐 500일 지난 시점도 꽤 지금 지난 것 같고요. 저도 날짜 꼽는데 이제 500일 지난 이후로는 좀 잘 꼽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세월호 피해자들 대상으로 진상조사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렇죠. 하는 거죠. 예,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네. 정부 기관이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정부 예산을 갖다 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부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특별법으로 설치된 특조위가 이 피해자들 대상으로 진상조사한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담화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네. 이제 세월호 특조위는 본연의 임무인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 수행한다.
참사 500여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죄송하고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 했고요. 네. 참사의 진정한 극복은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일단은 그 피해자들, 그러니까 생존자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승했다가 생존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만 믿고 있다가는 이거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특조위가 직접 나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야당 혁신안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조선일보 사면에 비교적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00% 시민 선거인단으로 뭐 공천하겠다. 이게 혁신이 안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는 뭐 대체로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류는 만족한다는 예. 얘기죠.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이거 시스템 공천이 확립됐다라고 평가한 걸로 봐서 네. 예, 당 지도부 특히 주류는 만족해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비주류는 이거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차라리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낫다. 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20%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네. 예. 근데 새누리당은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는 얘기고요. 아, 그 차이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가 보기에는 양당 비교한다면 네. 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물론 또 차이가 있겠지만 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전략 공천이 20%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략 공천은 아예 안 전혀 하겠다는 없고요. 예, 아예 안 하겠다니. 네.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비주류 쪽에서는 차라리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낫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네. 뭐 혁신안에 대해서 요즘 거의 선봉에 서서 날 세우고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혁신안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예 평가를 내려버렸네요. 예. 혁신안 그리고 실패했다고. 문제가 이제 16일 날 중앙위원회 열어서 이걸 통과시켜야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네. 그날 이 비주류 쪽에서 별도의 토론회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 당내 계파 갈등 네. 내지는 주류와 비주류의 어떤 주도권 싸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16일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혁신안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혁신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당 차원에서는. 나오면 이제 정개특위 논의하고 네. 선거법 개정까지는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예. 한겨레도 6면에 비교적 정리를 해놨는데 뭐 그 부분만 짚어보고요. 경향신문 1면에는 오늘 경향신문 단독 기사 같습니다. 네, 1면에 나왔네요. 예, 총리실 문건 공개했는데 황교안 총리실이 아니고요. 네.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와 관련된 총리실 문건을 경향신문이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으로부터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핵심은 이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 국가기관 산업인 에너지 공기업과 안정적 자금 운영이 필수적인 국민연금에 고위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국민연금을 고위험 투자를 했다 이렇게 유도한 걸로 드러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들 기관이 또 고위험 투자로 인해 지식경제부 기관평가나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총리실에서 입수한 거고요. 대외 주의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연기금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 방안 보고 결과 및 조치 계획 2010년 10월 26일에 작성된 문건이라고 합니다. 네. 에너지 공기업은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분류해 국민연금 투자를 제한하고 매각 대금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신규 사업의 재투자 추진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에너지 공기업 국민연금이 시범 투자 사업 추진으로 기관 평가나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서 협조 조치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좀 너무 위험한 투자를 네. 정부가 무리하게 예. 강행하고 이거 나중에 감사받을 것까지 감사 때 불이익 받지 않게 조치해라 이렇게 미리 손을 쏘아놨다는 얘기죠. 대비까지 미리 알려준 거네요. 예. 몇 가지 기사만 더 살펴드릴까요? 네네. 예. 조선일보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죠.
대구 방문했습니다. 네, 대구 방문했죠. 예, 박근혜 대통령 왔는데 외면당한 대구 의원들 긴장 이렇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새 이제 국정 지지도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고 네. 이 사람이 뭔가 성공했다, 내가 잘하고 있다 하면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고향을 가고 싶어 고향이나 하죠.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서 네. 나 요새 이렇게 잘 나가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아마 그런 자랑하고 싶겠죠. 심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작동했다고 보고요. 어제 대구 방문했는데 조선일보가 주목한 지점은 이겁니다. 대구 지역 새누리당 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구 지역 의원은 지난 7월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해 12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여당의 핵심 텃밭 지역에 대통령이 방문한 행사에 여당 의원들이 통째로 빠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요. 의원들 불참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구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대구시는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가 중심인 행사라 대구시장이 정치인은 빠져달라고 일일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시장이 권 시장이네요. 네. 그렇죠. 네, 빠져달라고 일일이 연락했다는 게 팩트네요. 아니, 대구시의 주장인 거고요. 네. 예. 그런데 국회의원 눈치를 봐야 하는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그런 요청을 했을 리는 없다. 이게 중론이라고 하고요. 네. 한 친박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내에는 세월호 국면, 대통령 공약 법안 처리, 유승민 파동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대구 국회의원들이 한 게 뭐 있느냐는 분위기가 있다. 네. 이번 일도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한다는 얘기죠. 대구 의원들이 한 일이 없다. 그렇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 포함해서 네. 당신들이 나 도와준 거 뭐 있어라는 그런 정서가 네. 있다는 거죠. 청와대 안에. 한 친박 중진 의원의 얘기고요. 네. 또 다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아직 마음에 앙금이 남은 것 같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이 싫다는데 굳이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네. 예. 하지만 네. 대구 쪽 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내년 총선에 공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게 아직 확실하게 네.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텼으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대구 공천에 힘 못 쓰겠네라고 판가름이 났을 텐데 네. 유승민 원내대표 날아갔잖아요.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영향력? 제가 보기에는 역대 퇴임 대통령 중에 가장 영향력을 퇴임 후에 네.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대구 국회의원들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내년 총선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 내걸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될지 아직은 그게 유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어떻게 여기까지 드릴까요? 하나만 더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검찰이 예상됐던 일이지만 중앙일보 16면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거 선거 유예 한 항소심 판결 잘못됐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판례에 어긋나는 기교적 판결이라는 주장했고요. 이게 이제 선거 관련 중앙일보 네, 예. 기사죠. 예, 선거 관련 재판이기 때문에요. 네. 석 달 안에 대법원이 심리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네. 예,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상고했고 연내 결론이 날 거다. 결국은 대법으로 갔다는 얘기죠. 뭐 예상했던 결과지만요. 네. 네. 여기까지 드릴까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조사훈 기자 조간 브리핑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